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죠.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라니까 말입니다. 이제 35 먹은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할머니랑 함께 살았기에 나이 들매 어려움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공감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도 본인 몸 거동이라도 될라 치면 다행인데 어디 장애라도 있으시면 그때부터는 어르신과 가족들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특히 중풍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은 매년 국내에서 13만에서 1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높은 사망률은 물론 성인 장애 원인 1위라고 하니까 정말 무섭죠. 뇌경색 후유증은 노인이건 젊은이건 가리지 않고 한번 발병하면 대부분 후유장애가 남은 채 퇴원하니까요. 어찌어찌 살다 보니 풍을 맞은 어르신 2분이나 모신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이 무서운 병을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요,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태어났고 특별한 것 없는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여성이에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과 외할머니 1분, 그리고 동생 이렇게 5명이 방 3개짜리 집에서 살았죠. 방이 3개다 보니 전 할머니와 계속 한 방을 쓰며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때 친구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쓴다고 하면 불쌍하다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외할머니는 가시는 날까지 나랑 최고로 잘 통하는 친구 같은 분이셨거든요. 제 유년 시절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밥때 전까진 꼭 집에 들어왔어야 했어요. 천사 같은 우리 할머니가 공부는 못해도 잔소리 한 적은 없으신데 밥을 한 번이라도 거르는 꼴은 그냥 못 넘기셨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좁은 부엌에서 할머니가 밥 안 치고 반찬 만드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무슨 반찬? 우리 공주는 맨날 할미 보자마자 반찬부터 물어보네. 그 반찬이 그 반찬이지 뭐 있냐. 무심한 듯 말씀하시지만 밥상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감자조림, 콩나물 무침, 두부구이 등이 적어도 하나씩은 자리했어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남자 손주를 더 좋아하고 막내를 더 이뻐한다고 하던데 우리 할머니만큼은 특별히 저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셨다니까요. 요즘 들어 사내 쑥이 진창으로 널렸다. 오늘도 뒷집 할머니랑 너네 학교 갈 때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쑥을 캤어. 이걸로 우리 공주 좋아하는 쑥떡 해줄게. 와, 할머니 최고 최고. 쑥떡은 입에 쑥떡 넘어가지요. 헤헤. 근데 그렇게 오래 쪼그려 앉아서 쑥 캐느라 할머니 허리 아프시겠다. 여기 누우세요. 내가 주물러 줄게요. 안 그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는데 어째 그리 할미 속을 들어갔다 온 듯 잘 맞추냐. 그래 우리 손녀 손 좀 빌려보자. 아이고 시원해라. 할머니는 특히 허리가 안 좋으셔서 제가 자주 안마를 해드렸어요. 안마하면서 나는 학교에서 있던 일, 친구랑 다툰 일 등 하루 일을 할머니에게 말했고 그러면 할머니도 그날 일을 저한테 말씀하셨답니다. 동생보다 엄마보다도 저에 대해 제일 많이 알고 이해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할머니셨어요. 설령 내가 살인 누명을 쓰더라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뿐 할머니는 저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으로 인해 때론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든든한 울타리 덕분에 기죽지 않고 사랑 많이 받아 컸어요. 이렇듯 할머니와의 추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도 사람 귀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토록 인자하고 곱던 할머니가 어느 날 집 앞을 나서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뇌졸중 치료를 받았지만 그 뒤로 영영 전처럼 똑바로 걸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왼쪽 뇌혈관이 막혀서 초반엔 오른쪽 눈도 못 뜨시고 입으로 뭘 삼키거나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오른팔과 다리는 나뭇가지처럼 축 늘어져서 할 일 없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 동안 주무셔야 했고요. 그런 할머니 모습을 보니까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살림에 할머니를 간호한다고 엄마가 일을 그만두실 수도 없던 상황이었죠. 고심 끝에 부모님은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절대 안 돼. 할머니 거기 가시면 가족품 떠나서 더 힘드신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 그러면 요양병원 안 가셔도 되죠?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부모님께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학교에 휴학계까지 내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랑 매일 재활훈련도 할 거고 뇌졸중 조사도 많이 해서 할머니 꼭 다시 전처럼 움직이실 수 있게 할 거야. 할머니 다치지 마시라고 집안 곳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고 가장 위험한 화장실에 충격 완충 바닥재를 깔고 있는데 우웅우웅 하며 소리 죽여 힘겹게 내쉬는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어디 많이 아프시냐고 물었더니 우리 공주가 나 병간호한다고 대학도 못 가네. 우리 손녀 앞길 막으면서 나 더 오래 살고 싶지가 않다. 할머니는 요양병원이 좋고 편해. 나 거기 좀 보내다오. 제발 보내줘. 단어 한마디씩 말도 하기 어려운 분이 계속 반복해서 요양병원 보내달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그날 할머니의 우시는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이 웬만한 쇠고집을 능가해서요. 할머니가 저 생각해서 마음에 없는 말씀 하시는 걸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 옆에서 24시간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중풍 환자의 어려움은 단기간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약 없는 긴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일이라는 걸요. 꼬박 1년의 시간 동안 간병하면서 할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지기만 하셨으니까요. 이젠 치매마저 와서 생전 없던 반찬 까타를 부리시고 저한테 말씀도 억세게 하시고 할머니는 좀 달라지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정신이 드시면 미안하다고 너한테 죄 짓고 간다고 저 잡고 그렇게 우셨죠. 부모님도 더는 저를 휴학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며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버거운 간병 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보다 늘 내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이젠 영영 못 만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더 컸죠. 주말마다 할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갔지만 늘 곁에 있던 저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날이 다르게 할머니는 저 세상 앞으로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다는 걸요.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고 1년도 채 못 돼서 할머니는 영원한 안식에 잠드셨습니다. 내가 좀 더 버티고 할머니를 곁에서 모실 걸. 그랬으면 우리 가족 품에서 돌아가셨을 텐데 할머니 임종 순간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가슴에 오래 묻고 살았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도로서 졸업 후에 교수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바로 진학했어요. 학비나 용돈은 제가 과외하고 학교 조교 활동하며 많은 부분을 감당하며 다녔고요. 대학원 과정 중간 지도 교수님 눈에 들어서 동문 선배가 세운 벤처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지만 연봉도 높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성과급도 높을 것이라는 교수님 얘기만 믿고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바쁜 시즌엔 일주일에 70시간 넘게 일할 만큼 정말 바빠요. 처음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나이가 30이 됐더라고요. 가수 김광석님의 30쯤에를 들으며 문득 내 인생이 뭐가 남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치기답게 잘 놀아보지도 못했고 게다가 연애는 제대로 된 연애는 딱 한 번 해봤고요. 그 한 번 사귀었던 남잔 성격도 별로고 이상한 피해의식에 젖어서 사사건건 부딪혀서 좋은 기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비혼주의도 아닌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결심했죠. 회사에서 바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변에 온통 남자 소개해달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받은 소개팅을 몇 번 하다가 드디어 내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 회사 선배가 자기 대학 후배라고 소개해준 남자가 바로 경원 씨였거든요. 서울 신촌 모 카페에서 처음 만나서 본 그 사람은 외모도 멀끔하고 성격도 쾌활하고 썩 괜찮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나지막하게 굵은 목소리도 참 매력적이었고요. 처음 본 순간 그에게 호감이 생겨서 그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신경 써서 말투도 고치고 그의 말에 잘 웃어주며 소개팅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느낌에 처음 보자마자 그는 내 첫인상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시큰둥한 태도로 별반 관심이 없어 보였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학 때 할머니 간병했던 얘기를 하니까
그의 표정은 흡족하다는 듯 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쩌면 내 착한 마음씨에 호감이 생겼나 보다 했는데 결국 우린 서로에게 푹 빠져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난 세상에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만났던 여자애들이 얼굴이나 몸매는 괜찮았지. 어떨 땐 지릴 만큼. 그 면에 혹해서 만났다가 결국 끝은 공주처럼 다 저만 위해달라 하고 남자 조건 보고 취집해서 팔자 고칠 생각만 하더라. 내 주변에도 그런 여자들 좀 있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나도 자기처럼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때까진 가족을 위하는 가치관이 같은 나와 꼭 맞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서로 간에 결혼 얘기는 오갔지만 아직 상견례도 안 한 시점에 자꾸 자기 본가에 절 데려가는 겁니다. 당시 경원 시내 회사는 천안에 있어서 평일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이면 서울에 있는 본가에 가곤 했거든요. 원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 주말엔 나도 경원 씨 보고 싶은데 자꾸만 그는 주말엔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아예 자기 집에서 노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우리 가족이랑 미리 안면도 트고 친하게 지내면 좀 좋으냐 하는 구실로 말이죠. 그 처지에서 생각해보니 시부모님과 미리 친해지면 결혼해도 좋고 또 데이트 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 괜찮겠다고 했죠. 그렇게 예비 시댁에 가서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TV 시청도 같이 하며 가족처럼 친근한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격주로 가던 게 이젠 아예 매주 시댁에 가야 했어요. 또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다 됐다 싶으셨는지 세 번째 방문 때부턴 시어머님이 부엌에 저보고 들어가서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번 주에 단체 손님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네. 얘 경원아, 나 파스 좀 붙여라. 엄마, 허리 원래 안 좋으시잖아요. 큰일이네. 파스를 이럴 게 아니라 저기 한의원에 가서 침이라도 맞으시죠. 아직 병원 문 안 닫았을 시간이니까 서둘러 옷 입으세요. 이렇게 둘이 옷을 챙겨 입더니 나가면서 예비 시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 냉장고 열어보면 채로 보일 거야. 그 된장찌개랑 쭈꾸미 볶음 해놓고 있어. 밥은 절대 전기밥솥 말고 압력밥솥 해 하고. 우리 경원인 그 밥 아니면 못 먹는다. 갑자기 혼자 시댁에 남겨져서 남의 집 살이하는 가정부처럼 부엌 찬장 여기저기 열어가며 살림을 파악하고 있었죠. 문득 나 아직 이 집 며느리도 아닌데 진짜 이래야 돼? 하는 불만이 생겼지만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어차피 혼자 시댁에서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밥이라도 해놓자 하고 나름대로 저녁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났을까? 하하호호 웃는 소리와 함께 예비신랑과 시모가 집에 돌아왔죠. 어머님 치료 받고 허리 좀 괜찮아지셨어요? 좀 낫다. 의사 말이 일 놓고 잘 쉬어야 한다는데. 아이고, 내가 어디 그를 팔자니? 내일부터 또 가게 나가야지. 아이고, 내 팔자야. 제가 쭈꾸미 볶음은 처음 해봤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다고 해봤어요.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이랑 식탁에 차려놨으니까 어서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나한테 수고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칭찬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에 혈압이 올라서 차린 밥상을 엎을 뻔했습니다. 자기 밥 했어? 우리 필요 없는데. 엄마랑 한의원 근처에서 사 먹고 왔거든. 갑자기 엄마가 냉면이 드시고 싶다지 뭐야?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나 혼자 여기서 기다릴 줄 뻔히 알면서 게다가 어머님께서 찌개랑 쭈꾸미 볶음 해놓으시라고 시키셨잖아요. 잊으셨어요? 아니 이게 뭔 맛이래. 아이고 얘 생색을 내려면 음식이나 제대로 만들고 얘기해. 이렇게 그냥 맛대가리 없는 건 처음 먹어본다 야. 아까운 재료들이나 버리게 생겼네. 너나 먹어 치워. 저도요, 우리 집에서 대접받고 할머니랑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키워주신 귀한 자식이에요. 집에서 해주시는 음식 먹을 줄만 알았지 제 손으로 이런 요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살림이야 미리 하고 잘 배워봐야 시집가서 고생만 한다고 엄만 제가 부엌일 돕겠다고 나서도 말리셨을 만큼 귀한 딸이에요. 그렇다 보니 제가 한 음식이 맛이 나쁠 수야 있죠.
그래도 그렇지 저리 심한 혹평을 하시고 인상까지 찌푸리며 나보고 먹어 치우라니. 예비 며느리도 명색이 손님인데 덩그러니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맛난 음식 먹으면서 제 생각은 조금도 안 들었을까요? 그들 앞에서 눈물을 쏟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외치고 시댁에서 그냥 나와버렸죠. 적어도 경원 씨만큼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날 붙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서글픈 기분으로 집에 가서 그의 사과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전화도 카톡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이틀 뒤 경원 씨가 우리 집 앞에 있다며 잠깐 보자는 카톡을 보냈어요. 그럼 그렇지 이제야 반성하고 사과받겠네 하며 들뜬 마음으로 집 앞에 나갔는데 그는 날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그가 하는 말인즉슨 제 기분 나쁘다고 어른께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버려서 자신은 물론 어머님이 극대노했답니다. 그러니 직접 자기 집에 와서 그 일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죠. 모든 잘못을 내가 한 것인 양 말하는 경원 씨를 보면서 날 감싸주고 대변해주기는커녕 자기 엄마 편에 서서 나에게 사과해라 강요하는 그의 모습에 너무 실망이 컸어요. 내가 믿고 사랑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었던 그 사람이 맞나 믿기지가 않았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고하고 전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후 우린 연락을 끊고 사실상 이별하는 쪽으로 저도 마음을 정리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연말 시즌이라 회사에서 성과급과 보너스가 나오는 달이었어요. 저 다니는 회사가 벤처기업이고 직원 수가 얼마 없어서 성과가 많은 해인 직원 한 명당 보너스가 꽤 되는 편이에요. 중형차 한 대 값이 월급 통장에 바로 들어온 것을 보며 마음도 울적한데 해외여행을 갈까 아니면 차를 뽑을까 하던 차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를 받아보니 내가 원래 기억했던 그의 다정한 말투인 겁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나한테 자기가 죽을 짓을 했다며 이 일을 평생 갚는 심정으로 살겠다고요. 심지어 퇴근 시간 우리 회사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오랜만에 그를 보자 원망의 마음은 한순간에 잊고 바로 그에게 가서 다시는 나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하면서 우린 화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엄마는 말리셨지만 그만큼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쪽이 약자인걸요. 이후 제가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데이트하는 건 싫다. 성과급도 많이 받았으니 차라리 내가 밥을 사겠다 했죠. 남편도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렇게 따르겠다며 동의했고요. 우린 예전처럼 싸우지 않고 지내면서 하나하나 결혼 준비를 순조롭게 해갔습니다. 다만 시모의 혼수 요구가 좀 과하셨고 남편이 마련하겠다는 신혼집이 처음 얘기와 달라져서 그로 인한 다툼이 있긴 했지만 서로 양보하며 잘 해결해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을 석 달쯤 앞둔 어느 날 저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쳤습니다. 근래 들어 변비도 아닌데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기분이 들었고 생리주기가 엉망이 됐어요. 급기야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양변기를 보고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온통 핏빛으로 물든 변기, 심각한 하혈을 하고 만 거죠. 급히 휴가를 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는 자궁 근종, 그것도 무려 10cm에 달하는 큰 혹이 내 자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의 자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어요. 친정 엄마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상의했죠. 당연히 좋은 병원 의사 찾아서 당장 수술 날짜부터 잡아야지 뭘 고민하고 있어. 수술하고 입원도 일주일에 길게는 열흘까지 해야 한대. 최근에 회사에서 직원이 2명이나 나가서 업무가 밀렸는데 나까지 긴 병가를 내겠다고 하면 그걸 받아줄지 모르겠어. 요 맹취야 멋이 중한데 지금 그깟 회사가 중요하니? 처녀 자궁에 큰 혹이 있다는데 당장 네 수술이 먼저야. 회사는 다 낫고 나서 다른 데 알아보면 되지. 그런데 엄마, 이 사실을 경원 씨에게 알려야겠지? 설마 이 일로 인해 파혼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야. 그렇지? 아유, 내 심정 같아서야 사위. 제가 나서서 널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 걸 문제 삼지 않는 게 맞는다만 냉정히 생각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자궁이니까 이세 생각하면 그쪽 집안에서도 널 어떻게 볼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부부로 살 사이 아니니?
숨길 것 없이 이서방 믿고 지금 상황을 다 얘기해. 만약 너 필요 없다고 내친다면 그것도 괜찮다. 나도 그런 놈 따위에게 너 시집 못 보내니까. 엄마 말대로 남자친구에게 내 병을 밝히고 수술하면 꼭 고칠 수 있는 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솔직히 밝혔어요. 그는 많이 놀라워했고 또 한편 진심으로 걱정해줬고요. 다행히 이런 일로 저랑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아니라서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은 그리 잘 되지 못했어요. 대표는 지금 회사 상황에서 제가 휴직할 수는 없다며 차라리 몇 달치 급여를 보상해 줄 테니 퇴사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뽑겠다네요.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 이끈 동료로 그리고 대학 선배로서 믿었는데 대표에게 정말 섭섭했습니다. 대기업 입사 마다하고 여길 선택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하지만 어쩌겠어요. 회사 남겠다고 할 순 없으니 대표의 제안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 수술을 앞둔 날이 됐죠. 담요랑 세면도구 등 8일간 병원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물건을 가방에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집 앞에 왔다며 급히 불러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직 자기 퇴근 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래, 너한테 따질 게 있어서 퇴근하기도 전에 뛰어왔다. 아까 선배한테 들었는데 너 설마 회사 그만뒀냐? 회사 사정상 내 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새로 직원을 뽑겠다고 하니 어쩌겠어? 아니 왜? 수술하고 며칠 입원만 하면 낫는다며 멀쩡한 회사는 왜 그만두냐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했단 말이지. 나 너랑 결혼할 남편이야. 너 혼자 결정하고 네 멋대로 처리하려면 나랑 결혼은 왜 하냐? 내 마음도 지금 그리 좋지만은 않아. 내가 원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고. 하지만 회사는 내가 건강해지고 다시 알아보면 되는 일이잖아. 지금은 내 수술이 급하지. 내 말에 틀린 게 없으니 경원 씨는 아무 대답도 못했지만 겨우 분을 사귀다가 대화를 중단한 채 가버렸어요. 놀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픈 사람 수술 전날에 꼭 이래야 했을까? 그에 대해 서운함이 컸지만 당장은 건강하게 내 몸을 찾자는 의지로 수술날 병원을 찾았어요. 내가 수술실을 들어가기도 전에 수술 후 회복실에 있는 동안에도 결국 그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 수술하는 거 이서방도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수술한 지 이틀째인데 결혼할 사람 두고 코빼기도 안 비치다니 이게 무슨 경우라니? 참다 못한 엄마가 서운한 기색을 비쳤지만 전 아무 거짓말이나 둘러대며 그를 감쌌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속상한 것은 저였어요. 빠른 회복을 위해 소변줄과 피주머니를 차고도 병원 내 복도를 열심히 걸었고 수술 결과는 좋았습니다. 8일 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는데 남자친구의 전화가 울렸어요. 자기야 수술 잘 끝났지? 나 너무 걱정이 깊었고 매일 밤 자기를 위해 기도했어. 됐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 한 번을 안 오냐? 그게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버님이 뇌질환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 깨는 걸 반복하는 위중한 상태가 되셨대요. 그 상황에 경원 씨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 앞에서 울기까지 했죠. 원망의 마음은 이미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고 그에 대한 걱정과 측은함만이 남았습니다. 수술 후 몸이 불편한 저였지만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생각했어요. 다행히 제 병은 수술 이후 많이 좋아졌고 며칠 뒤 아버님도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잘 회복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이러한 큰 위기를 겪으면서 전 더 이상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저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거잖아요. 앞으로의 내 삶을 더 열심히 가치 있게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또한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잘하자, 마음을 다하자는 소신이 생겼죠. 사사로운 일에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더 베풀고 잘하자고 생각하니까 예비 남편이 서운하게 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아프신 동안 남편네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드시겠어요. 예비 시모에게 자주 연락드려서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돕겠다고 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끼리만 데이트하고 밖에서 노는 게 양심에 걸리잖아요. 우린 다시 시댁에 가서 요리를 해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가뜩이나 가게 하는 시모가 청소를 잘 하는 편이 아닌 걸 알았지만 정신없어서 그런지 집이 더 엉망이 됐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가는 날이면 청소나 설거지 등을 하게 됐죠. 그렇다 지낸다 해도 전처럼 내가 손해라던가 억울하다는 마음 먹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잘해주면 호의가 권리인 줄 안다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정말 결혼 잘하는 것 같다며 절 칭찬하고 고마워하던 예비신랑은 점차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밖에서 식사하거나 영화 보는 보통의 데이트는 아예 잊었어요. 오늘은 언제 우리 집에 올 거야? 나 몇 시에 들어가니까 시간 맞춰와. 이렇게 절 자기 집에 부릅니다. 하루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예비신랑이 인사도 없이 빨리 저에게 턱짓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실에 널어져 있는 빨래를 보면서 그걸 개라는 듯 턱으로 표현하는 거죠. 마치 내가 일하러 온 도우미 아줌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작아지는 기분으로 눈치 보며 평생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이 상황이 불만족스러웠지만 뭐라 큰 소리 낼 수는 없었던 건 제가 직장을 잃고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가족이 곧 내 가족이니 닥쳐온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다시 직장에 나가서 분가해서 살면서 모든 것이 좋아질 거란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결혼 직전에 신혼집 문제로 크게 한번 다퉜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1억 8천만 원 모았고 친정 아빠가 보태주신 돈까지 해서 2억 8천만 원으로 방화동 역세권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은근슬쩍 예비 신랑에게 신혼집을 어찌하겠느냐 물어보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은 5천만 원이 달하며 이 돈을 내가 집 사는데 보태겠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자기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해왔으니까 그 정도 대박 식당이면 못해도 서울 안에 아파트는 마련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 말 많고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는 시모가 신혼집에 관해선 조용한 겁니다. 태도가 실망스러웠지만 결혼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일단 내 자금으로 계약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남자의 뻔뻔스러움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집의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자는 거 있죠? 아무리 100번 양보해본들 이것까지는 아니다 싶었고 친정 부모님께 일렀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두 분은 펄쩍 뛰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게는 시집 보낼 수 없다 나오셨죠. 만에 하나라는 게 있는데 이혼이라도 할라치면 돈 몇 푼 안 못한 놈이 반반 나누자고 할 게다. 아무리 그래도 이 서방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에요. 사람을 믿냐? 난 상황을 믿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사람 마음이야. 절대 안 된다. 만약 너희 공동으로 하면 내 돈은 빼겠어. 이 같은 아빠의 태도에 남자친구도 한수 접고 제 명의로 집을 계약했어요. 참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9월 3일 날 드디어 결혼 행진곡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과 결혼 서약서를 읽으며 다짐했었죠. 여기까지 힘겹게 온 만큼 더 찬란한 결혼 생활을 하리라.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지 태국의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모래 해변 위로 우리의 발자국이 새겨지는 순간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데 서로 잡은 손처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시작하는 설렘을 느꼈어요. 남편은 우리 이제 하나야. 이 순간이 정말 특별하다라고 속삭였고 제 마음은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완벽했었지만 돌아오는 마지막 날 남편의 휴대전화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보고 나서 마음의 불안함이 솟아났어요. 아들아, 신혼여행에서 잘하고 있는 거지? 유라 의심 못하도록 조심하고 우리 계획을 끝까지 이루자. 처음엔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점차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무언가 비밀스러운 공모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공모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한 현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건 그리 오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친정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시댁으로 건너오자 시모는 우리를 웃으며 반겨줬어요. 너희 아버지한테도 인사드려야지. 자, 안방에 계시니 같이 가보자. 시아버님은 그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신혼여행 간 사이 퇴원하셨던 모양이었죠. 아버지, 저희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요. 요양병원 말고 이제 집에 계시니까 마음 편하시죠?
앞으로 이 사람이 잘 모실 거예요. 후후후. 이 사람이 나를 말하는 건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한데 시모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며느리, 네가 앞으로 아버지 모시거라. 바로 이것이 시모와 남편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이 들자 앞에 뵈는 게 없어지면서 이 한마디를 내뱉고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죠. 정말 심하시네. 아줌마,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경원 씨랑 파혼할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서 앞뒤 안 가리고 말한다고는 했어도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니 저도 참 웃기죠. 크크. 멋지게 한마디 하고 나오긴 했는데 이 꼴로 친정집에 가긴 싫고 마련했던 신혼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집에 오지 않고 계속 시댁에서 지내는 거예요. 감히 엄마한테 아줌마라니. 너야말로 직장 잃고 남편도 없는 아줌마 신세 돼 볼 거야?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아. 주제 넘게. 중풍에 걸린 시부까지 내가 맡을 순 없다고 나오니 남편은 이렇게나 날 비웃어댈 뿐이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서 내 결혼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결국 전 그들 요구대로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러는 제가 여러분께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렵게 결혼해서 이룬 가정도 남편도 제가 참 많이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외할머니도 모셔봤는데 힘 닿는 데까지 그래 아버님 한번 모셔보자 굳은 결심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병간호는 생각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어요. 남자인데다 체격이 건장했던 시부를 간호하는 일은 외할머니를 도울 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할머니보다 아버님은 말씀도 더 잘 못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의 상태셨거든요. 의료용 장갑을 끼고 시아버지의 배설물을 치워낼 때 악취와 싸워가며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이 정도로 힘든 간병은 요즘 조선족 아주머니들도 기피한다는데 젊고 잘 나갔던 커리어 우먼인 내가 하고 있다는 현실에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아버님 식사 준비는 따로 해야 했고 남편과 시모의 것까지 제 몫이었죠. 시아버지의 몸을 때마다 돌려드려야 하고 세탁부터 청소까지 병간호에 필요한 모든 일을 제 손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시아버진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고 그분 눈빛은 무기력하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방에 갇혀 있으려니 자신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어요. 그래서인지 가끔 아버님 마음속 짜증과 분노는 24시간 붙어있는 저에게 풀기에 이릅니다. 그의 몸뿐 아니라 감정까지 보살펴야 한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무게와 부담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가족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아예 날 믿고 뻑하면 외출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식당 사장의 옷차림은 뭐 그런지 치마를 입고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왜 머리를 그룹으로 마는 걸까요? 67세의 시모가 치장하고 다니는 한편 정작 32의 전 기초화장 바를 시간도 없이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었어요. 매 순간마다 가슴속엔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의 무뚝뚝하고 무심한 태도에 내 분노가 더욱 커졌고 깊은 상실감마저 느꼈죠. 그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퇴근 후 집에 와서 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 게임에만 몰두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해도 귀에 걸린 헤드셋을 벗지 않고 사는 게 다 힘들어. 그럼 난 노냐? 회사에서 치이다 이제 좀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뭔 잔소리야. 너 하나 벌어먹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며 내게 눈길도 돌리지 않고 게임만 해댔죠. 이젠 나 자신이 단순한 간호도구로 이 집에 들어온 건 아닐까 싶어졌습니다. 이제 심리를 넘어서 몸도 이상을 느끼고 말았는데 이전에 있던 아랫배 통증이 생겼어요. 불안한 마음에 수술했던 병원을 찾았는데 자궁에 염증이 생긴 것이라네요. 좀처럼 없는 일인데 몸을 혹사한 것은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더 고민할 것 없이 시모와 남편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저 더 이상 아버님 간병 맡을 수 없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자궁에 다시 문제가 생겼대요. 오늘 나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외출했었냐? 너희 아버지는 어쩌라고 자리를 비웠으면 병원은 또 왜 찾아? 젊었을 때 하열 같은 일쯤 있을 수 있는 거지 유나는.
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네가 아버지 안 맡으면 나보고 일 때려치우고 대신하라는 거야? 너 아니면 누가 아빠 간병하냐? 아니, 막말로 지네 아빠지 제 아빠입니까? 남편이랑 시모는 제 인성이 못돼 먹었다는 둥 멀쩡하던 애가 시아버지 간병하다 병을 얻었다면 그걸 누가 믿냐? 다 거짓이고 연기하는 거지 안 그러냐? 이와 같은 폭언으로 모자라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애초에 네 사각턱 거무튀튀한 피부 솔직히 진짜 내 타입 아니었거든? 여자로서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근데 왜 너에게 관심이 생겼는지 알아? 네가 할머니 간병했다고 해서 어른들 모실 줄 아는 희생적인 여자다 싶어서 우리 집에 쓸모가 있겠다고 했지. 네가 아플 때까지 무리하게 간병 맡겨서 미안했다. 시부 간병하느라 몸 상한 것 같은데 이제 네 병 치료에 전념해라. 우리가 도우마. 가족으로서 내게 해줄 수 있는 다정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애초에 남편이 날 간병인쯤으로 여기고 데려왔다는 그 점이 가장 내 가슴을 찢어놨어요. 석 달 만에 이혼녀가 되는 일은 상상도 못했지만 이대로는 더한 비극이라는 걸 깨닫고 모두 끝내기로 결심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를 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부이기 때문에 생각하던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방법은 정녕 없는 건가 한숨을 쉬는 저를 보며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기를 빙자해서 결혼한 만큼 애초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단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남과 같은 시아버지를 간병했던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제가 의뢰인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 여자 변호사는 저에게 수임료를 최소로 받으면서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죠. 본인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바 있으니 자기만 믿으라면서 말이죠. 사실 그 변호사는 대학 지도 교수님의 따님인데 교수님 소개로 찾게 된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를 찾기 전 혼자 이 난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던 때에 결혼식장에서 만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유라야,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성 대표가 병이 든 널 회사에서 내보냈단 얘기 듣고 내가 그놈한테 호된 소리 했다. 나만 믿고 네가 그 회사 간 건데 어찌 내 탓이 없겠니? 결혼해서 잘 살고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날 삼촌이라 생각하고 찾아.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교수님께 제 상황을 솔직히 보여드리고 모든 도움을 주십사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도 소개받을 수 있었고 저에게 맞는 더 좋은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도움도 감사했지만 어디에도 제 처지를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앓다가 속 시원히 털어놓고 위로받으니 그게 좋았죠. 저에겐 이러한 정신적 공감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시댁 나오고 뻔히 시모랑 남편이 어떤 자들인지 아는데 시부를 다시 요양병원에 맡길까 그것도 마음이 쓰인다고 하니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집에서 너의 탓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엔 다른 이의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넌 그저 운 나쁘게 거기에 걸려든 것뿐이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넌 오로지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 앞으로 네가 더 잘 살 생각만 해. 교수님 덕에 제가 이성을 잃고 그릇된 복수를 할 뻔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사람을 써서 시모랑 남편에게 폭행을 가하고 시부가 싼 똥에 그들 얼굴을 처박아 줄까 하는 상상을 몇 번이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변호사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내밀었던 휴대전화 내역으론 그들이 친 거짓을 모두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그만 전 도둑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몰래 시댁에 들어가서 그들의 휴대전화 내역을 탈취하기로 한 거죠. 나 혼자 갔다간 위험할 수도 있다며 교수님도 저랑 같이 위장 강도처럼 복면을 쓰고 함께 잠입했어요. 우린 각자 시모와 남편의 방으로 나눠서 그들의 휴대전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 보통 남편이 잠들기 전 침대 옆 협탁에 휴대전화를 두는 습관을 알고 있었기에 교수님에게 그 장소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 시모의 방에 몰래 잠입했는데 어쩐 일인지 시모는 방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시모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었지만 대신 평소 귀중한 것을 모아놓는 장롱 속 서랍을 뒤졌죠.
거기에서 가게에 관련한 장부랑 여러 서류를 가지고 나왔어요. 변호사에게 가져가자 그녀는 그들의 메신저 기록과 통화 내역, 그리고 가게에 관련된 서류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행적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수개월간 준비해온 복수의 순간을 실행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그날 첫 번째 복수가 완벽하게 계획된 대로 흘러갔어요.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와 세무서에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제보해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자료 각각 제출했는데 이들은 세금 탈루와 위생관리 부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문서들이었고요. 첫 번째 복수의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식당에 불시에 방문해서 엄격한 조사를 진행했고 곧이어 세무조사팀도 현장에 도착했고요. 시모의 식당은 단 며칠 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됐습니다. 이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시모 식당에 대해 수군거리며 욕을 했어요. 세상에 믿을 데 없다더니 아니 도매상에서 팔다 남은 돼지 부속물을 음식에 넣었다네. 아이고 더러워라. 게다가 보건소 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도 많이 나왔대. 나 저기 단골이었는데 그 소식 듣고 어쩐지 저 집밥 먹고 배탈 설사 났던 게 그래서였구나 싶었지. 그뿐인가 고등학생들이 일 시켜놓고 월급을 떼먹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네. 애들이라 항의 못할 것도 알고 일부러 그랬대나 봐. 저런 집은 아예 문을 닫게 만들어야 돼. 시모는 그 비난을 이기지 못한 채 10년 넘게 영업했던 식당을 닫고야 말았어요. 그걸 보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지만 하지만 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복수로 변호사는 남편에게 혼인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남편도 자기 쪽 변호사를 의뢰해서 다 함께 협의 미팅을 하는 날 만나게 됐죠. 이게 아기 받쳐서 별의별 짓을 다 했더구나. 우리 엄마네 식당 망하게 한 거 네 짓이라는 걸 밝히고 내가 10억짜리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 쪽 증거를 그쪽 변호사가 검토해봐서 아시겠지만 사기로 인한 혼인무효 소송은 우리가 패소할 일이 없죠. 다만 여기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린 할 말이 있습니다. 이봐, 우리 쪽 변호사, 당신은 왜 저기에 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뭐, 증거가 확실해? 참나, 손해배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가 됐든 신혼집을 반반 갈라서고 끝을 내. 그러면 나도 깔끔하게 물러날 테니. 변호사는 흥분한 남편에게 시아버님의 자필로 써진 달력 종이와 아버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걸 본 충격에 전 남편은 한순간에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달력이니 아버님 휴대전화, 이게 어디서 났느냐고요? 예전 시댁에 잠입했던 날 전 시부가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시부 방문을 열어 살포시 보고만 나오려 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 아직 계셔서 놀랐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내가 모실 때보다 아버님의 상태는 많이 나빠져서 몸에 욕창까지 생기신 것 같았죠. 아버님 모습에 눈물이 나서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아버님이 내신 소리에 전 방안 곁으로 가봤습니다. 힘겹게 손가락 하나를 문갑 어딘가로 향하시곤 계속 저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듯 했어요. 그 문갑을 열어보니 달력 한 장에 삐뚤빼뚤하게 써진 글씨가 보였죠. 아버님이 직접 쓰신 것 같은데 저에게 그 종이와 쓰시던 휴대전화를 가져가라는 듯 했죠. 손에 펜을 쥘 힘도 없으신 아버님이 이 글을 어떻게 쓰신 건지 아마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한 글자 혹은 두 글자씩 전력을 다해 써내려 갔을 거예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말이죠. 그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아버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보고 이거 가져가라고 하신 거죠? 이거 아버님이 다 직접 쓰신 거 맞죠? 왜 가족들이 아버님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요양원에도 안 보내드리고 왜요? 제가 이제 아버님을 돌봐드릴 수도 없는데 죄송해요, 너무. 아버님은 괜찮다라는 눈빛으로 보시며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게 됐는데요. 그건 시모가 다른 남자와 오래 바람을 피웠다는 것. 그걸 아버님이 알게 되며 충격으로 쓰러지다가 그만 뇌병변을 얻으신 겁니다.
심지어 시모는 자기 남편이 쓰러진 당시 바로 병원으로 모시지도 않고 심지어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며 이랬죠. 남편에게 들켜서 모든 게 끝날 뻔했는데 제 분을 참지 못해서 내가 살아났지 뭐야. 난 역시 하늘이 돕는 여자라고. 이 사람 이제 어쩌면 좋지? 집에 버려두고 난 모르는 일인 것처럼 해야겠어. 그 육성이 시부의 휴대전화 녹음에 담겨있던 걸 남편과 저 모두가 같이 들은 거죠. 이 경악스러운 일에 전 남편의 얼굴엔 공포와 경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도 예상이 가시죠? 전 남편은 충격을 받고 시모에게 분개하고 연을 끊고 잠적해버렸어요. 전 남편과 시모에게 복수를 마무리한 뒤 제가 모자란 일 하나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파멸한 시모는 시모대로 자기 엄마의 추악한 면을 보고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남편은 남편대로 그들은 무너질 것이 확연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지는 어떻게 됐을지 걱정이 됐죠. 놀랍게도 그들은 아버님을 어느 싼 동네의 원룸에 모셔놓고 그저 거기 혼자 계시게 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고려장이 아니고 뭘까요? 그래서 제가 시부가 겪으신 모든 일을 아버님 형제, 친척분들에게 알리고 시모가 아버님 재산을 한 푼도 갖지 못하도록 법적 대응하시라 말씀드렸죠. 끔찍한 일을 아버님이 당했다는 걸 알게 된 형제분들은 당장 집에 쳐들어가서 시모에게 위해를 가하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해요. 게다가 시모는 아버님을 거의 죽일 뻔한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경찰 고발까지 들어가서 현재 시모는 유치장 신세 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는 어느 요양병원에 모셔져서 형제분들이 돌아가며 돌보고 있다고 해요. 또 이렇게 된 데 책임이 있는 아들에게도 시부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형제분들은 단언하셨고요. 제가 계획했던 모든 복수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복수 끝에 제가 행복해졌다거나 하는 구태의연한 동화의 끝은 아니랍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파혼했다고 대학 동창부터 친척, 친구들 사이에 제 소문이 쫙 깔렸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갑자기 얼굴 들고 세상 밖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속상하지만요. 그렇다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이 몇 군데 회사 면접을 제의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지만 게임 산업 불황으로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절 좋게 봐주신 회사 대표들은 약속했죠. 최유라님은 교수님 추천대로 경력도 면접 결과도 만족스러운 지원자입니다. 지금은 회사 상황상 어렵지만 언젠가 상황이 개선되어 직원을 증원하게 되면 제일 먼저 유라 씨를 찾을 겁니다. 내 말 믿어주세요. 당장 취직은 쉽지 않았지만 내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마냥 백수로 지낼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일본어 번역 일을 시작했죠. 전만큼 높은 연봉은 아니지만 내 집 있고 나 하나 먹고 살 만큼의 생활비는 벌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죠. 우리 할머니가 늘 제게 그랬듯 내가 자신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다면, 그랬다면 그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을 텐데, 더 일찍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께서도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저희 할머니 말씀 잊지 마셔주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를 맞이한 주부예요. 아들, 딸 두 아이 키우며 늘 빠듯한 가계부를 메우느라 고군분투 중인 평범한 가정주부죠. 저희 남편은 조금 소심하긴 하지만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사실 저도 좀 조용하고 소심한 편이라서 큰 사건 없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맞춰가며 살아주는 남편과 제법 합이 잘 맞는 부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부 성격이 둘 다 이래서인지 저희 아이들도 또래보다 얌전한 편이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금 심심하긴 하지만 평온하게 살고 있죠. 아이고, 어떻게 나도 저들하고 똑같은 것들을 낳아놨는지. 난 너희 집만 오면 이게 애 키우는 집인지 철간인지 싶다. 이런 저희 식구들을 보면서 늘 저희 시어머니께서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는 성격이 정반대시거든요.
얼마나 부침성이 좋으신지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세 수십 년 지기 친구처럼 깔깔대고 웃으며 얘기하시는 걸 볼 때마다 낯가림이 심한 저로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일찍 시집 와서 아이 셋을 낳곤 남편을 여인 후 백반집을 하시며 세 아들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내셨어요. 형제 셋이 모두 연년생이니 비록 일찍 떠나시긴 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님과는 금슬이 꽤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몇 년 같이 살지도 못하고 떠나버린 남편의 빈자리까지 혼자 채워내시느라 하신 모진 고생을 생각하면 시아버님께 조금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지도 않으실까 싶었는데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말론 단 한 번도 시아버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네 남편이 똑 네 시아버지 닮았어. 그 양반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했거든. 남편의 다른 두 형님분들, 그러니까 제 아주버님들은 성격이 꼭 어머님을 빼닮았어요. 사람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노는 건 더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단 저랑 아이들과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저희 남편은 늘 아주버님들의 밥입니다. 아주 조카들이랑 재수씨가 좋아 죽지. 집에만 붙어있는 남편 요새 여자들 안 좋아해. 남자가 나와서 사람들하고 좀 섞일 줄도 알고 술도 좀 마실 줄 알고 그래야지. 재미없는 놈. 시간 나면 애들하고 좀 놀아주지. 틈만 나면 밖으로 도는 걸 자랑이라고. 도련님처럼 애들도 좀 봐주고 집에 진득하니 좀 붙어있으면 좀 좋아. 사실 아주버님들이 제 남편을 귀찮게 구는 건 동서들의 바가지도 한몫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머님도 우리도 다 활발한데 저놈만 저렇게 소심한 건 저놈이 별종이라 그렇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등짝을 한 대 날리면서도 시어머니께선 숫기 없는 막내를 내심 걱정하시곤 하셨어요. 혼자 식당 장사하시며 온갖 진상들과 대거래하길 마다하지 않으신 어머님 입장에서야 저희가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보이는 모양이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항상 저희한테 마음을 써주셔서 저도 어머니께는 항상 애틋한 마음이 들곤 해요. 작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 년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오던 식당을 정리하신 후에 노래교실에 보내드린 것도 이젠 고생 그만하시고 좋아하는 사람들 실컷 만나시며 즐겁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어요. 노래야 집에서 불러도 될 걸 뭐하러 돈까지 내가며 그런 데 가나 했는데 아이고 가서 친구도 사귀고 다 같이 배우니까 너무 재밌다. 요새 아침에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진다니까. 나 생각해주는 건 역시 너밖에 없다. 그간 본인 인생을 전부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식당 일 접으시고 혹시나 우울해하진 않으실까 걱정했던 마음이 다 날아갈 정도로 기분 좋은 칭찬이었어요. 퇴직 후에 갈피를 잡지 못하시고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에 빠져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염려를 했거든요. 늘 이놈의 식당 일만 죽어라고 지겨워 죽겠다고 욕을 달고 사셨지만 어머님의 식당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없이 세 아들을 번듯하게 장성하게 해준 생활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의 식당은 일이 고되긴 했지만 제법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손맛이 아주 좋으시거든요. 수십 년 동안 어머님 음식 맛을 보러 오시는 단골 손님들도 꽤 많았고요. 젊을 적부터 오시던 손님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어 자식과 손잘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몇 년간은 SNS상에서 백반 맛집 열풍이 불면서 입소문을 타서 식당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 손님들도 제법 찾아오곤 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그 연세에 사람 몇 안 쓰시면서 일하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키우셨겠다. 좀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식당을 정리하는 게 어떠실까 여러 차례 권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선 늘 손사래를 치셨어요. 내가 못 움직이면 또 모를까.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식당 관둘 일 없다. 사람이 일을 해야 덜 늙는 거야. 나 아직 쓸만하다. 호기롭게 외치는 말씀에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치기 어려웠지만 어머님께 식당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단호하게 그만두시라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사단이 나고 말았죠.
갑작스레 병원 응급실에 걸려온 전화에 남편과 전 혼비백산해서 열일 제쳐두고 병원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부엌 물기에 미끄러지셔선 그대로 고꾸라져서 일어나질 못하셔서 무릎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의 인기 고정 반찬인 깍두기를 담는 날이라 고무대야를 나르다 순간 무릎에 힘이 훅 빠져 이 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몸을 혹사했는데 당해낼 재간 있나요? 무릎에 살짝 금간게 다라며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몸을 일으키려는 어머니께 남편이 드물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경이 되고도 식당 하실 생각이 드세요? 병원 온 김에 싹 다 검사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답지 않게 거세게 나오는 남편의 기세에 당황한 어머님께선 결국 입원을 해서 얌전히 종합검진을 받으셔야 했어요. 이번 사고로 다친 무릎은 당연하고 허리 디스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몸이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겠죠. 결국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고집스레 식당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어머님께 저도 순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평소 모습과는 달리 잔뜩 풀이 죽은 어머님을 보니까 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퇴원한 어머님 댁에 온 가족이 모여들었죠. 안건은 당연히 식당 처분에 관한 것이었고요. 삼형제 모두 더는 어머님 일하시는 거 못 본다며 의견 일치를 봤어요. 한참 말이 없으시던 어머니께선 이런 몸 상태로는 더 이상 식당 일을 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하셨던지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 애초에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식당 일 끌어안고 살았는데 그러다 내 몸 버리면 그게 더 자식들한테 짐이 되겠지. 알았다. 식당은 이만 정리하마. 마음을 먹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머님은 평소 시원하던 성격답게 결정을 마치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셨어요. 그때 요리조리 어머님과 가족들 눈치를 보던 둘째 동서가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그럼 식당은 파실 생각이세요? 장사는 아직 잘 되니까 자식들 중에 이어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내가 일은 안 해도 아직 남아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 사람들 마땅한 일자리 봐줄 때까진 장사하는 시간 줄여서라도 영업은 할 거야. 어지간히 정리되면 처분할 거고. 그래도 아예 처분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시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생각을 해보면 뭐 결과 달라지겠어. 애초에 가업으로 있던 식당도 아니고 자식들 다 직장 생활하는데 물려줘도 너희들 이거 못 끌고 간다. 너희들 먹을 밥도 사다 먹는 애들이 이제 와서 식당 물려받겠다고 배우는 것도 갈 길이 까마득하고 내 식당이니 접는 것도 내 손으로 깔끔하게 할 거야. 어머님은 단호하셨어요. 동서들의 표정이 떨떠름했지만 저 역시 어머님의 생각이 동의를 했기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흔들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동의를 하든 말든 그 식당은 온전히 어머님 것인데 어머님 뜻대로 결정하는 게 맞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수십 년 어머님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든 식당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어요. 어머님 댁을 나서는 길에 동서들이 잠깐 얘기를 좀 하자는 통에 남편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기 무섭게 동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아무리 본인 식당이라지만 나중에 자식들한테 돌아갈 거 그렇게 칼같이 자르실 거 있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형님, 어차피 직원들 일자리 구해줄 때까진 처분 안 하신다면서 그동안에라도 생각 좀 해볼 수 있는 거지. 자식들 민망하게 그렇게 단칼에 쳐내시는 건 좀. 어머님 앞에선 우물쭈물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얘기를 열을 올려가며 토해내는 동서들을 보면서 좀 의아해졌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이제 일 그만하시고 편하게 좀 쉬시라 얘기는 자식들 누구든 똑같이 해왔는데 막상 정말로 가게를 접을 때가 되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형님들을 보니까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형님은 직장 다니시고 큰형님도 이번에 조카 특목고 보내야 한다고 딱 붙어서 케어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들도 딱히 회사 그만두고 식당 이어받으실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 식당 물려주시더라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순간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해졌어요. 이상하게 동서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도 모르는 새 또 뭘 잘못 얘기했나 싶어 슬쩍 눈치를 봤습니다. 꼭 식당 일을 우리가 하라는 법 있어? 요새 사람 쓰면 안 되는 일이 어딨다고. 적당한 사람 뽑았으면서 얼마든지 꾸려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동서. 그건 형님 말이 맞다. 어머님처럼 꼭 자기 손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니 몸 상하고 이 일이 고된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 잘 부리는 것도 능력이다. 얘기를 듣다 보니 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사람을 잘 부리는 게 능력이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러면 관리자로서 좋은 직원들을 뽑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 분야에 능통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형님 두 분 모두 식당과 관련한 일은 평생 해본 적도 없고 어머님 말 맞다나 저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요식업을 할 만큼 요리에 재주가 있는 편도 아니었어요. 요즘 창업했다가 금방 망하는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중에 식당 경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 금방 망할 것 같은데. 또 세상 모르는 소리 한다. 그거야 창업한다고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된 얘기지. 지금 어머님 가게 단골이 몇인데 그 정도를 몇십 년 동안 만든 단골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그게 다 돈이라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게 있는데 아까워서 그러지. 그 정도로 입소문 타려면 요즘 홍보비니 광고비니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기반 다 마련해 놓고 어머님 한 분 안 계신다고 접기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그치만 결국 그 단골분들도 다 어머님 손맛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머님 하시는 것만큼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분들을 구한다고 해도 어머님만큼 하실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어머님께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머님 말씀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눈치 없는 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그럴 의사도 없으신데 저희끼리 뒤에서 사람을 써서 장사를 한 해 만에 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머님 뜻대로 될 텐데 평소 어머님 식당에 크게 애정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동서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식당 일에 열을 올리게 됐을까 싶었죠. 결국 그날의 얘긴 그렇게 어정쩡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페를 나가는 길에 앞서 나가시던 첫째 동서가 절 돌아보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가만 보면 동선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은근히 할 말 다 하더라? 예. 제가 말주변은 없어도 해야 할 때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이없어 하는 첫째 동서의 표정을 보니 머쓱했지만 어쩌겠나요? 말주변이 없더라도 꼭 필요한 말을 안 하고 살면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될 텐데요. 또 미운 털이 박히겠네 씁쓸한 기분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내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분이셨어요. 저희들과 단단히 약속한 대로 물리적인 일은 하지 않으셨지만 식당 직원들의 새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식당을 정리하는 모든 전반의 일이 어머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물소처럼 달려나가는 추진력의 소유자답게 식당은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짧은 시간에 정리됐어요. 식당 일을 완전히 정리한 어머님은 시원섭섭해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평생을 쏟아부은 곳이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진 말하지 않으셔도 알 것 같았죠. 그러나 이내 씩씩하게 기운을 차리신 어머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래교실 외에도 꽃꽂이며 시낭송 동호회며 그간 누리지 못한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시며 활기차게 의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셨어요. 전 그런 어머님의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모습을 보며 한시름 놓게 됐지만 동서들의 생각은 또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번에 식당을 처분하는 일로 강등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의견 차이를 겪은 후로 형님 두 분이 제가 모르는 얘기를 따로 하시는 일이 잦아진 것 같았죠. 올 초 어머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 대가족이 북적북적하게 어머님 댁으로 모여들었어요. 간만에 빠진 식구 하나 없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 어머님 표정도 흡족해 보이셨고요.
사실 저희가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식당을 정리한 일에 식당을 하실 때만큼이나 활기차게 지내신 어머님이 시간 내기가 더 어려우셨겠죠.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간만에 만난 사촌들끼리 투닥투닥 장난을 치며 마당으로 나가 저희들끼리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 새끼들 다 모였다고 좋으신가 보네.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는 큰아주버님의 옆구리를 큰 동서가 쿡 찔렀어요. 동서의 눈치를 살피던 아주버님이 자세를 고쳐 앉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 뭐냐, 안 하던 어머니 소리를 다 하고?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데?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어머니 건강하실 때 유산 정리를 좀 해두면 어떨까 싶어서요. 순간 분위기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큰아주버님을 바라보셨어요.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니고 작년에 식당 정리하면서 우리끼리 든 생각인데 갑자기 큰일 닥쳤을 때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정리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각지도 못하게 유산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자 조금 당혹스러운 기분이 들었죠. 사실 가볍게 접근하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생신이라고 모인 건데 혹시나 어머님 심기가 상하신 건 아닌가 싶어 슬쩍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디 더 들어보자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고개를 까딱 하셨어요. 반응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큰아주버님께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야 그럴 일 없겠지만 부모님 유산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형제 사이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도 당신 재산 때문에 그렇게 자식들 사이가 엉망진창이 되면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 거고. 그러니 부모님 성하실 때 부모님 뜻에 따라서 정리할 걸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서로 갈등의 소지도 없고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테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요. 저희 부분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두 집끼린 미리 얘기가 된 부분인지 큰 동서와 둘째 동서가 시선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새 두 분이 붙어 하시는 얘기가 이건가 보다. 큰 아주버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자 마음 먹었죠. 이내 둘째 아주버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사실 진작에 한번 말이 나오긴 했어야 할 일이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꺼려 할 얘기도 아니고 왜 부모님 상조도 미리 들어두면 부모님 더 오래 사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미리 얘기를 충분하게 해서 정리해두면 좋지 뭐. 총땐 형님 두 분이 매셨지만 딱 보기에도 모양새가 동서 두 분이 부축인 것 같긴 했어요. 이왕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정도는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싶었지만 저보단 두 분이 쿵짝이 더 잘 맞는 편이시니 그럴 만도 하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만히 아주버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던 어머님께서 이윽고 입을 여셨어요. 그래 뭐 못할 얘기도 아니지. 니들 입장에서 궁금하기도 할 거다. 근데 말이야, 니들 너무 당연하게 재산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순간 두 동서 내외가 동시에 멈칫했어요. 이때까지 얘기가 오갈 동안 입도 뻥끗하지 않던 첫째 동서가 벼랑간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는지 순간 흠칫한 동서가 다시 큰아주버님 뒤쪽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저리 말씀하시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지 당황한 마음에 나온 행동인 모양이었습니다. 왜? 서운하냐? 어머님은 저희 형제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말을 이으셨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그동안 고생에 일군 보람이 있는지 식당 일 정리하고도 남은 게 제법 된다. 견물생심이라고 모르면 몰라도 어미가 돈 좀 쥐고 있다는 걸 아는데 탐이 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런데 내가 일전에 말하지 않았니? 네 셋 핏덩이 데리고 맨손으로 일고 니들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다 보냈다. 니들 장가 갈 때도 내가 박하게 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 시집 올 때 저희 신혼집 거의 어머님이 해주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도 직장인으로 돈을 벌었지만 요새 집값이 어디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던가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어머니께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니들 살 집은 내 힘으로 마련해주마 하며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물론 남편에게 너희가 살 집이니 그동안 저축한 돈은 집 구하는데 다 보태라는 말도 확실하게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희 신혼집에 제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혼집을 저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해주신 것까지 참 화통하고 확실한 분이시구나 생각했죠. 사실 요새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끼리 결혼하면서 남자 쪽에서 100% 집 해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민망한 마음에 모아둔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집 보태겠다는 제 말에 어머님께서는 시원하게 대답하셨어요. 이 정도는 해줄만 하니까 해주겠다고 한 거야. 나 먹을 거 못 먹어가며 쥐어짠 거 아니니까 줄 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정 불편하면 유산 미리 땡겨받았다 생각하고. 저희 집에서 시집가는 딸 신혼집 보태주기는커녕 혹여나 제가 도와달라고 하진 않을까 말 돌리기 바빴거든요. 아무리 친부모라도 비교가 안 되려야 안 되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집 딸들은 시집가기 전에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축한 통장도 내밀고 한다던데 이런 말이나 하는 부모님을 보며 몇 해 전 오빠 결혼식 땐 대출까지 받아가며 신혼집에 보태주던 게 생각나 평생 오빠와 차별당하며 자랐던 상처에 소금을 끼얹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더욱이 저런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본인 아들이야 아들이라 치지만 며느린 남의 집에서 큰 생판 처음 보는 젊은 여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 이미 분에 넘치게 받은 거지. 앞으로 더 욕심낼 생각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위에 형님 두 분도 결혼할 때 똑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머님 재산이야 어머님 소관이니 제가 관여할 것도 그걸로 서운할 것도 없다고 살아왔지만 두 분 동서 생각은 달랐나 봐요. 그동안 집안 대소사 치르면서도 나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니들 끝까지 공부시켜서 다들 결혼시키고 집 구해준 걸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니들 결혼할 때도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며 일만 했는데 이제 남은 건 내가 다 쓰고 죽을란다. 이 말씀을 끝으로 어머님께선 난 내 할 말 다 했고 더 들을 말 없다 하시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아주버님 두 분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인지 좀 벙찐 표정으로 멀뚱히 눈만 깜빡이고 둘째 동선 어쩔 줄을 모르며 큰 동서 눈치만 봤습니다. 큰 동서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선 악에 받쳐 보이는 게 오늘은 절대 잘못 걸리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아이들을 챙겨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예 말도 못 꺼낼 얘기는 아니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시기가 영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생신이었잖아요. 하루 이틀 늦게 한다고 문제가 있을 만한 일도 아니었는데 좋은 날 하기엔 적절치 않은 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죠. 그러고 나니 어머님께서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도 내심 많이 서운하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들고 다시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왜? 나 다 꺾여 있을까 싶어서?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어머님은 정말 평소보다 조금은 풀이 죽어 보이셨어요. 하루에 몇 개씩 다니던 모임도 안 나가시고 집에만 계시는 걸 보면 제 기분 탓만은 아니었겠죠. 이럴 때 말주변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마땅히 위로에 들을 만한 적절한 말도 잘 떠올리지 못하는 스스로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케이크나 한 조각 잘라 어머님 손에 포크를 쥐어드렸어요. 너는 안 서운하냐?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아닌데 서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나요? 제가 여성스럽게 답하자 어머니께서 피식 웃으셨어요. 너도 참 한결같다. 무슨 뜻인가 싶어 어머님을 바라봤지만 어머님께선 묵묵히 케이크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넋두리 하듯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리고 나서 한 놈도 연락 오는 놈이 없다. 동서들 기분이 꽤 상해 보였으니 동서들이 먼저 연락할 리는 없고 아주버님들이야 그런 동서들 눈치 보며 몸이나 사리고 있겠죠. 전 고개를 주걱거리며 케이크에 포크를 찔러 넣었습니다. 내 자식들이야 내가 잘 알지.
지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고. 애들 엄마가 옆구리 찌른 걸 별 생각도 안 하고 어미 앞에서 주절주절 떠든 걸 모르지를 않아 내가. 다 키워 장가보낸 아들놈이야.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라고들 하니 뭐 지 마누라 말 잘 듣는 거야. 뭐라 할 마음도 안 든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서운한 마음까지 완전히 감추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니들 내외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얘기지? 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또 저들끼리 작당을 한 거겠지. 그러니 너도 순둥순둥하게만 굴지 말고 좀 대거리도 하고 그러라고.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만날 괴롭혀도 티도 안 내고 당해주지 마. 내가 언제 괴롭힘을 당했지 의아했지만 어머님 마음 풀리시는 게 먼저이니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 털어내고 나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지셨는지 이내 평소의 밝은 표정을 되찾으신 어머님께서 간만에 실력 발휘를 해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이신 통에 저녁까지 잔뜩 얻어먹고 부른 배를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2주나 지났을까요? 삼형제 내외에게 급작스럽게 어머님의 호출이 떨어졌어요. 어머님 생신 때 있었던 소동 아닌 소동 후에 가족이 다 모이는 건 처음인지라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아무 말 말고 일단 오라는 어머님 말씀에 남편과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하는 어머님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불안했지만 다들 모이면 얘기하자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더 묻지 못하고 형님 내외를 기다렸죠. 째깍째깍 초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서 시계만 초조하게 바라보며 1시간을 기다렸을까? 첫째와 둘째 형님 내외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연락을 해서 함께 온 모양이었어요. 생신 이후 형님들 내외와 어머님은 처음 뵙는 거니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다들 이내 자리를 잡고 어머님의 입이 열리기만 기다렸어요. 어머님은 다들 자리를 잡은 후에도 잠시 침묵을 하시더니 이내 정적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암이란다. 이게 무슨 소린지 순간 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는 그 암 말하는 거 맞나?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옆에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암이요? 무슨 암? 위암, 말기란다. 굳은 표정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전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얼마 전에 뵀을 때만 해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작년에 종합검진 했을 때도 말짱했는데 갑자기 암이라니 이게 무슨... 최근에 속쓰림이 심해져서 병원 갔는데 큰 병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저 위험이겠거니 했지. 정밀검사했고 암이 맞단다. 멍하니 대화를 듣기만 하던 아주버님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순식간에 울상이 돼버린 제 남편 옆에 동서들도 많이 당황한 눈치였고요. 엄마 치료는? 치료는 할 수 있다지? 수술해야 된대? 얘기 좀 해봐. 큰아주버님이 울먹이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큰아주버님을 담담히 바라보던 어머님은 침착하게 할 말을 이어가셨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그 말에 아들 삼형제의 고개가 푹 수그러들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면서 저도 눈물로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꽉 쥔 남편의 주먹을 감싸 잡으며 전 말했어요. 어머님, 저랑 병원 다시 가세요.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시고 같이 갔으면 좋았잖아요. 저랑 다시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요, 우리. 그럴 거 없어. 병원 한 군데만 간 거 아니야. 나도 혹시나 싶어서 한 군데 더 가봤는데 똑같은 소리만 더 들었다. 어머니 그래도 저랑 한 번 더... 그 소리 또 듣기 내가 너무 괴롭다. 할 수 있는 거 안 해본 거 아니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데 자꾸 병원에서 남은 시간 쓰기 싫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어머님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혼자서 암이라는 말을 2번이나 들으셨을 어머님 모습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미 어머님 혼자 마음 정리를 끝내신 것 같아 가장 힘드셨을 순간에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이 죄스러웠죠. 오늘 너희들 부른 건 이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는데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히 얘기하기 위해서야. 너희들 입장에서야 이제 알았으니 이 어미 데리고 병원도 가고 싶고 치료도 하고 싶겠지만 의미 없는 일로 병원에서 고생만 하다 끝내고 싶지가 않아. 힘들겠지만 내 뜻 따라줬으면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어머님 입을 다무셨어요. 더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가뜩이나 말재주 없는 제가 말로 어머니께 생책이나 더 해드리진 않을지 염려스러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죠. 해야 할 말은 다 전했으니 오늘은 돌아가라는 어머님 말씀에도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삼형제 역시 마찬가지인지 누구 하나 쉬이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둘째 동서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면 자식들이 더 기운 내야죠. 앞으로 갈 길 먼데 준비할 건 준비하고 서로 상의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지금은 혼자 계시고 싶으실 테니까 일단 저희 집에 가서 다들 얘기 좀 해봐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정말로 앞으로의 일을 얘기해봐야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을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오늘 여기서 자. 형님들하고 얘긴 내가 하고 알려줄게. 어머님 혼자 두지 말고 당신 여기 있어?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진 남편이 안쓰러워 손 한 번 더 꼭 잡아주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둘째 형님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누구 하나 쉽게 입을 떼지 못했어요. 댁에 도착해서도 다들 둘째 동서가 건네준 음료잔만 만지작거리며 침묵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큰 동서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모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기 암이면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앞으로 어떻게 모셔야 할지 당연히 얘기를 해봐야지. 어머님 암이란 소리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꼭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야겠어? 먼저 병원부터 모시고 가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큰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격앙됐어요. 그런 아주버님의 말을 칼같이 자르며 큰동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집안에 암 환자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매달려야 돼. 우리 애 곧 특목고 대비반 들어가는데 그 어린 게 여태 그거 하나 때문에 잠도 줄여가며 그렇게 고생하며 공부했는데 아빠가 돼서 정신 안 차릴 거야? 부모에겐 자식이 최우선이니 머리론 이해가 갔지만 저 역시도 큰동서가 야속하게 느껴졌죠. 그러니 큰아주버님은 더 말할 것도 없겠고요.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작은 동서가 둘을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고정하세요. 형님이 흥분하셔서 말씀을 좀 강하게 하셔서 그렇지. 사실 어머니께 당장 가장 필요한 얘기잖아요.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얘기해봐요. 우리 네? 재수에게 부부싸움을 하는 못난 모습을 보이신 게 못내 부끄러우셨는지 큰 아주버님이 간신히 화를 가라앉히셨어요. 그러는 내내 둘째 아주버님은 두 손에 잔만 꼭 쥐고 입을 다물고 계셨고요. 말기 암이라도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이랑은 달라서 앞으로 계획을 길게 봐야 한대요. 어머님께서도 큰 병원에서 효과 없다는 암 치료 받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지. 요양병원에 가기 싫다는 뜻은 아니셨을 거예요. 요양병원? 지금껏 한마디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던 둘째 아주버님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동서를 노려봤어요. 그 기세에 순간 둘째 동서가 움찔했지만 이내 말을 계속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나 형님이나 직장이며 아이 교육 때문에 집에 모시기가 쉽지도 않고 어머님도 전문적인 의료진 있는 곳에서 케어를 받으시는 게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도 훨씬 낫고. 그래도 요양병원이라니. 어머님 말씀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요양병원에 모시단 얘기를. 그럼 당신이 어머니 모시든가. 또다시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우리 집에 모셔오면 그게 내가 모시는 거지 당신이 모시는 거야?
아들이라고 말 한 번 번지르르 했지. 결국 그 뒤치다거린 다 내가 하게 되겠지. 아들도 제대로 안 모신 어머니, 내가 안 모시겠다는 게 못할 소리야? 내가 나쁜 년이야? 어? 그만 못해? 애초에 모실 생각도 없으면서 말이라도 좀 걱정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겠어? 당신 진짜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야? 이것밖에 안 되는 건 당신이지. 당신이 평소에 밖으로 안 나돌았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했겠어? 제 자식 챙겨주는 것도 귀찮은데, 제 어머니라고 제대로 챙기겠냐고. 다급히 뜯어 말리는 둘째 동서를 바라보는 둘째 아주버님의 표정이 참담하게 일그러졌어요. 상의를 하자는 처음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첫째 동서와 첫째 아주버님의 악다구니만 이어졌습니다. 화제를 돌리려는 모양인지 둘째 동서가 다급히 시선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동서는? 막내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쯤 되자 저도 피로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소식에 뒤이어 큰형님 내외의 개싸움까지 다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어찌 됐든 어머님의 앞으로의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섣불리 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더욱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남편도 이 자리에 없었고요. 그래서 간신히 생각을 가다듬고 말했죠. 요양병원 얘긴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요. 일단 애들 아빠한테 말해서 같이 상의해 볼게요. 상의는 무슨, 여태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다가. 누가 봐도 명백한 비아냥이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대꾸하고 싶은 기분도 들지 않았어요. 그 길로 어머님과 함께 있는 남편에게 갔습니다. 어머님 잠자리를 봐드리고 건너방으로 넘어와서 둘째 형님 댁에서 있었던 일을 나름대로 걸러서 전했어요. 그럼에도 평소 큰 동서가 어떤지 겪은 게 있는 남편은 대화 분위기가 어땠을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어머님의 투병 소식으로 상처받았을 남편이 안쓰러워서 꼭 안아주면서 저도 생각에 잠겼죠. 사실 어머님이 말기암이라는 소식에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동서들의 입에서 요양병원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까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어머님께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했지만요.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건 솔직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병원은 병원이니까요. 게다가 하루라도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좀이 쑤셔 견디질 못하시는 어머님 성정에 요양병원 생활을 제대로 버티실 수나 있으실까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서 모실 땐 그래도 잘 버티시는가 싶으시더니 요양원에 모시자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시더니 금방 돌아가시더라는 친구 부모님들의 얘기도 영 마음에 걸렸고요. 그러다 문득 어머님을 처음 뵌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결혼을 준비하던 때의 일이 떠올랐죠. 처음 결혼 준비를 할 땐 제가 뭐라도 해달라 할까 싶어 소극적으로 나오던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 될 분께서 신혼집을 해주신다는 말에 얻어먹을 게 있겠나 싶으셨는지 어머님 식당에까지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자란 자신의 딸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아드님에게 시집을 가게 됐는지 감개무량한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셨었죠. 그 모자란 딸을 깎아내리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말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어머님의 식당을 찾아가고 있단 말을 듣곤 얼마나 경악했는지 몰라요. 동시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런 짓을 했는데 제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딸이라는 건 너무나 티가 났겠죠. 어머니께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비장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남의 마음이 내 맘처럼 되겠니? 살아보니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도 아니더라. 네가 모자라서 널 덜 예뻐하신 게 아니니 이제 사돈 어른이랑 사부인한테 상처받지 마라. 우리가 남으로 만났어도 정 붙이고 살다 보면 또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냐. 앞으로 내가 더 귀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 테니까 울지 마. 제 손을 꼭 붙잡고 다짐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울었던죠. 제 부모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귀하다는 말을 들으며 전 비로소 마음속으로 제 부모와 손절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그저 고부 사이가 아니라 제 친엄마보다도 더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드디어 굳게 마음을 먹고 전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 우리가 모시자. 남편은 놀랐는지 새빨개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똥말똥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먼저 모시자는 말을 꺼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당장 직장에 다니고 있진 않지만 저희도 아이가 둘인데다가 가게에 보태려고 간간히 부업도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암 환자를 집에 모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저나 남편 모두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먼저 말을 꺼내준 제게 고마워하면서도 남편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혹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모시게 될지라도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고 싶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 여보. 제 양손을 꼭 부여잡고 남편은 고맙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야 남편도 저도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먹었으니 더 거칠 게 없었죠. 아주버님 두 분과 동서들에게 단체 문자로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겠다는 연락을 보냈어요. 어머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두 형님 내외가 다시 어머님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분명 어제 보낸 문자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먼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 둘째 아주버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감사하다 인사를 건넸죠. 재수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꾸벅꾸벅 허리까지 접어가며 감사 인사를 반복하자 둘째 동선 영 민망한 모양이었어요. 곁에 있던 큰 아주버님은 그새 더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제가 정말 재수씨 뵐 낯이 없습니다. 죄인처럼 고개 숙인 큰 아주버님을 보며 큰 동선 언짢은 기색을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대뜸 나온 첫 마디에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죠.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말 다 맞춰놨더니 곳에 동서가 모시겠다고 문자만 딸랑 보내? 대번에 질린다는 표정을 지은 남편이 큰 동서를 쏘아봤어요. 큰 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도 언성을 높였고요. 형수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당신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꼬였어? 누가 당신한테 어머니 모시래? 재수 씨한테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어머니인데 고마워해야도 당신이 고마워해야지. 아, 왜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동서의 집에서 팔자 좋게 놀고 있으니까 그럴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난 우리 애 학원 픽업하고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애 교육은 죄다 나한테 맡겨놨으니까 뭘 아는 게 있기는 해. 발자 좋게 놀러 다니다니요. 형수님 정말 말 막 하시네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애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막대하십니까? 좀처럼 언성 높이는 일이 없는 저희 남편까지 화를 참지 못하자 첫째 동서의 기세도 주춤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이내 화살은 또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손이 사람이 그렇게 알아듣게 말을 했으면 고분고분 따를 줄도 알아야지. 너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만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뭐 나쁜 맘 먹고 어머님 요양병원 보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편하고 좀 좋아. 기껏 생각해서 얘기해줬더니 건방지게 문자라 떨렁 보내고 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 재수없게 아주 세상 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어. 당신 정말 미쳤어? 첫째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형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첫째 동서를 무섭게 노려봤죠. 무겁게 흐르는 침묵을 깨고 둘째 동서가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동서가 좀 하는 짓이 밉살스럽긴 하지. 아, 모실 생각이 있는 거였으면 어제 모였을 때 바로 얘기했으면 우리도 요양병원 얘기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니, 그렇잖아. 형님이랑 내가 요양병원 얘기까지 꺼냈는데 대뜸 자기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면 아, 우리 입장이 뭐가 돼? 자기는 아픈 어머니 모시는 효부고 아, 우린 세상 못돼 처먹은 며느리야? 그만 좀 해. 어머니 계신 집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였습니다. 줄곧 방 안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문을 쾅 열어젖히곤 맹렬한 기세로 뛰쳐나오셨어요. 오냐, 내가 곧 죽어도 니들 집으로 갈 일 없을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
노기를 띤 눈이 동서들을 쏘아봤어요. 그 기세에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동서들도 바짝 쪼그라들었죠. 유산이 어쩌니 저쩌니 떠들어대더니 시어머니 아프다니 얼른 갖다 버리지 못해서 그냥 아주 안달들이 났구나. 그런데 어쩌니 나 내 재산 몽땅 땡땡이 애미 주련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 얘기가 튀어나오자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 자리에 있던 자식들 눈이 죄 동그랗게 뜨였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어머님께선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듯 토해내셨습니다. 나 암 안 걸렸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분에 못 이긴 어머님께서 따발총처럼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셨어요. 자식놈들 죽을 날도 안 받아놓은 어미 유산 얘기를 꺼내기에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놈들이 진짜 유산 받을 자격 있는 놈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하더라. 내가 쌍수 들고 환영까지는 바라지 않았다만 돈이 있을 땐 앞에서 살살거리더니 유산 안 준다니까 바로 팽 하던 놈들한테까지 내 재산 떼어줄 생각 없다. 벼락 같은 외침에 정신이 쏙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윽고 서서히 정신을 차리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럼 우리 어머니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였죠. 다행이란 생각에 설핏 웃음이 나면서도 어제부터 받은 스트레스에 서운함까지 쌓여 그만 눈물이 펑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먼저 엉엉 울어버리자 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정작 어머님의 세 아들들은 제대로 화도 내지 못했어요. 어머님 역시 저와 아들들 앞에서 민망하신지 겸연쩍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지켜보던 두 동서들의 낯빛은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니 그게 아니고... 민망함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쩔쩔매는 둘째 동서와 달리 큰 동서는 변명을 할 생각조차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기야 그 폐악을 부려놨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순간 큰 동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혼자서 어머님 댁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거실엔 목 놓아 엉엉 우는 제 울음소리와 간간히 삼형제가 훌쩍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총국도 이런 총국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큰 동선 어머님 댁에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동선 혹여 어머님 마음이 풀리면 자기도 유산 한 귀퉁이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뒤늦게 어머님께 입안을 혀처럼 굴려고 들었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 꼴 두고 보실 뿐인가요? 단박에 어머님 댁에서 쫓겨난 후론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전 어머님께 아파트 한 채를 받았습니다. 그날 유산을 다 제게 주시겠다고 하신 게 홧김에 한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실컷 울어제끼고 난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며 대뜸 노후자금으로 마련해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어머니께서 목숨을 담보로 거짓말하신 것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았던 전 그거 진짜 받았다간 제 꼴이 우스워진다며 퉁명스레 대꾸했지만 네 꼴이 아무리 우스워봤자 지금 내 꼴보다 더 우습겠니? 이렇게 말하시며 다음 날로 당장 세무사를 끼고 명의 변경을 진행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선 여전히 활기차게 왕성한 취미활동을 즐기시며 재미나게 살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시지만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래도 아프시지 않다는 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네요.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지루한 줄 모르고 삽니다. 황당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